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4주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 보상을 위한 재정 집행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에게는 우선 복귀한 뒤 대화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로 측정되면서 전 세계 월별 평균 기온이 9달째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2035년, 늦어도 2050년부터는 여름철 북극해 얼음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연 현장의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해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볼 수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말 콘텐츠를 즐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용문산 은행나무의 정확한 키와 무게가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쌍둥이 나무를 구현해 정확한 정보를 측정한 건데 높이는 아파트 13층 정도에 무게는 중형 승용차 69대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투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11일부터 4주 동안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증, 응급환자 진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 지원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거라며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복귀해 함께 대화하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단체 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의협 직인이 찍힌 공문 형태 문서의 사실관계와 작성자 추적을 위해 11일 오전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DC인사이드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무실을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작성자 IP 주소와 계정 로그인 정보 제공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DC인사이드에는 단체 행동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협이 지시한다는 내용과 직인까지 찍힌 문건이 게재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문건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이며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들의 집단 괴롭힘 피해를 막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한라인을 개통하고 12일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이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겪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막아준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가 요청할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전원 조치하고 이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수사 의뢰에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로 측정되면서 지구는 9달 연속 월별 평균 기온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대로 갈 경우 빠르면 10년 뒤에는 북극해에서 얼음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때립니다. 5대5의 하나인 미시간호. 겨울 파도가 센 건 따뜻한 날씨 때문입니다. 2월 중순엔 대기 호수 면적의 40%는 얼음이 뒤덮었지만 올해는 3%에 그쳤습니다. The ice actually can protect the shoreline from those waves. When we don't have ice cover, like you saw today, we have really, really large waves.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13.54도. 지난해보다 0.1도 올랐고
30년 평균보다 0.81도가 높았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하면 무려 1.77도 상승하며 역사상 가장 따뜻한 2월로 기록됐습니다. 9달째 월별 사상 최고 기온입니다. Effectively, the last 9 months now, each one of them have been at their own time the warmest month on record.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도 지난달 처음으로 21도를 넘어 21.06도를 기록했습니다. 북극에서 얼음이 사라지는 시기도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이대로 가면 이르면 2035년부터 북극해는 여름철인 9월에 얼음 없는 바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 예측보다 10년 이상 빨라진 건데 역시 온난화 때문입니다. Arctic sea ice is kind of the first part of the climate system where we could unequivocally detect influence of anthropogenic warming because we got outside any kind of background variability. It was very clearly that it was driven by increasing temperatures.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해도 늦어도 2050년부터는 여름철 8월에서 10월 사이엔 북극해 얼음이 사라진다는 게 과학자들 예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할 경우 얼음 소멸 시기가 5월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착륙선이 달 착륙에까지 성공하면서 위성과 발사체에 이어 착륙선까지 모두 민간 주도로 옮겨간 진정한 의미의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스페이스 X를 꿈꾸며 우주 시장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5일 오전 7시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번 팔컨 9 로켓에는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국내 우주 스타트업 1호 상장 기업인 컨텍의 첫 번째 위성 오름셋도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24cm, 높이 50cm 크기의 초소형 위성인 오름셋은 사출 15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름셋은 앞으로 2달 동안의 테스트를 거친 뒤 500km 궤도에서 지구를 약 90분에 한 번씩 돌며 다양한 파장의 영상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총 4개월 뒤부터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오름셋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영상 활용 서비스 그리고 영상 배포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사각형으로 튀어나온 부산항 부두, 야자수 형상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리고 링 모양의 미국 애플 사업까지 지난해 말 발사된 초소형 위성 옵저버 1A가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나라 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25kg급 큐브 위성인데 지구 관측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영상 수신해서 분석까지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쌍둥이 위성 옵저버 1B도 발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소형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해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실시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통 모양의 소형 기체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고도 100m에서 정지 비행을 하고 정해진 위치에 수직 착륙까지 성공합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시험 기체 블루웨일 0.3으로 이번 시험으로 재사용 로켓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페리지는 액체 메탄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 중인데 오는 5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고도 100km까지 올라가는 중궤도 시험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마쳤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요소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발사하는 시험을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난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역시 대사용 발사체의 비행 시험에 성공하는 등 제2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가도 배우들의 대사를 듣기 어려워 공연을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죠.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해 청각장애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극 공연이 한창인 극장.
검은색 안경을 낀 관객들이 공연에 몰두합니다.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여느 관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청각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이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송출돼 대사를 듣지 못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을 음성을 자막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크린 모니터나 태블릿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자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려면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고개를 돌려야 해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면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눈이 불편하지 않게 대사를 자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봤고요. 이 안경 덕분에 자막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스마트 안경에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엔진이 쓰였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각종 외국어 자막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된 공연이나 문화체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기반을 잡고 이제 해외에 계신 시청장애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느꼈을 소리라는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양평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나이와 키, 무게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은행나무를 디지털로 구현해 그 비밀을 처음으로 풀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거대한 은행나무가 위용을 뽐냅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보기만 해도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로 꼽히는 용문산 은행나무.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무의 신체 검사를 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은행나무를 디지털로 구현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더 장치로 은행나무의 정보를 측정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겁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와 우뚝 솟은 나무 끝, 두꺼운 나무 밑부분까지 실물과 똑같습니다. 레이저 빛을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분석하여 거리, 운동 방향, 속도, 위치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주변 환경을 3D 형태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된 용문산 은행나무의 키는 38.8m, 약 아파트 13층 높이였습니다. 전체 나무 무게는 97.9톤으로 중형 승용차 약 69대의 무게와 맞먹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이었던 수령도 밝혀졌습니다. 기존 오래된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계산한 결과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다로 취득한 용문산 은행나무 생장 정보를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노거수 수령 추정 DB에 적용한 결과 나무의 나이가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서기 1007년 고려 목종 시기입니다. 또 용문산 은행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13kg으로 50년생 신갈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죠.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도시 어딘가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고대 시대에 굉장히 번영했었던 유서 깊은 도시인데요. 지금까지도 이름이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의 주 활동 무대였지만 네. 현대에 들어서는 정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도시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과학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네. 이집트 북부에 있고 또 지중해에 맞닿아서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집트에서 이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이 규모가 제일 커서 이 제2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이 이집트의 수도인 적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이 굉장히 번영해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 등 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유적을 되짚어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스 로마 시대로 부르는 바로 그 시기에 정말 번성했던 도시네요. 네. 네. 그 시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이 학문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네, 알렉산드리아가 이 학문의 중심지가 됐던 거는 당대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요. 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에 세워졌는데 당시에 수십만 권에 달하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이야 이 국공립 도서관은 물론이고 또 사립 도서관들도 많이 있지만요. 책이 귀했던 고대에는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은 거의 세계 최초였다고 전해집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문헌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역할까지 했는데요.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어서 철학은 물론이고 의학과 수학, 천문학 등 이 과학 같은 다양한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네, 그 고대에 정말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몰려왔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역사 속에 친숙한 학자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또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네. 네, 그리스의 정설적인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원주율을 근사치에 가깝게 계산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또 무엇보다 유레카 일화로 유명합니다. 네. 왕관이 순금으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왕관과 그리고 같은 무게의 순금을 욕조에 넣어서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해서 왕관이 순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유레카를 외쳤다고 전해지죠. 이외에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유명한 학자는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하면 기하학이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하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학자인데요. 기하학 원론의 저자로 알려졌습니다. 기하학 원론은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교재입니다. 평행사변형의 원리와 같은 지금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기하학의 내용이 담겼고요.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기하학적으로 풀어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에라토스테네스 등 수천 년이 지나서까지 우리에게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고대 서양 학자들이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도서관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정말 번영했던 이 고대 유적, 혹시 지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나요? 아쉽게도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화재나 전쟁으로 파괴됐다는 그런 가설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도서관이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물이나 유적조차 현재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요? 네, 여러 역사 문헌에서만 그 존재가 전해지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도 굳이 흔적을 찾자면 현재 알렉산드리아에는 고대 도서관을 오마주한 대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가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모습을 현대에 다시 되살리고자 도서관 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2002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이 도서관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에 세워진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고대 도시의 중심지였던 해안가 근처에 세워져서 고대 이 도서관이 있었던 지역과 크게는 벗어나지 않는 지점에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였다면 우리가 뭐 유학을 알렉산드리아로 떠났을 텐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유학 간다 하면 학문의 중심지인 뭐 미국이나 중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알렉산드리아의 현재 모습은 그럼 어떤가요? 네,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해서 이집트 전체가 이 고대에는 학문과 과학에서 세계 선두에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현대에 들어서는 선진국들에게 굉장히 뒤처지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식민 지배라던가 군사 쿠데타 그리고 내부 갈등 등을 겪어오면서 연구와 이런 학문 교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네. 또 경제적으로도 이 국가 부채가 높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같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도서관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고 또 이후에는 이제 근현대를 거치면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들로 학문이 좀 뒤처지게 됐다는 건데 들어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기후변화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해안가에 위치한 만큼 이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도시 중 네. 하나입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또 전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을 시작한 이래 알렉산드리아의 해수면이 1993년까지는 매년 1.8mm만 상승을 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무려 3.2mm씩 상승하고 있다고 관측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와 또 연안 침식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시가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변 곳곳에 방파제와 콘크리트 블록을 두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현재도 영상에서 그렇네요.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이 제방을 쌓는 공사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 상승 외에도 폭우로 인한 홍수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태풍과 가뭄도 과거보다 더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 때문에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겨서 물 부족 문제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이집트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와 같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찬란했던 고대의 유적지인데요. 오래오래 볼 수 있도록 모두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네요. 과학도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외동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공공 IPN이 폐지되면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으면 비대면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자여권 등으로도 비대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로 HD 현대일렉트릭 이덕수 책임연구원과 에이텍-AP 이현석 수석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이덕수 책임연구원은 차세대 배전 방식으로 주목받는 대용량 직류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현석 수석연구원은 국제 규격에 맞는 스마트 ATM 기기를 개발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1명씩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글로벌 콘텐츠 행사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서 국내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지 시각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행사 현장에 K-메타버스 공동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내 기업 10곳에 개별 부스를 제공해 기업 투자 유치와 바이어 매칭, 현지 미디어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는 1987년 음악 축제로 시작돼 현재 IT 기술까지 전시하는 융합 콘텐츠 박람회로 올해 행사에는 103개국에서 22만 명이 참가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알렉산드리아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도 지난 30여 년간 10cm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치권도 기후위기에 주목하며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기후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닌 유의미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총선의 기후 공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